어제 뉴저지 한인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서류 미비 청년과 입양인 등의 자진 출국 및 강제 추방이 크게 늘어난 반면 이들을 위한 한국 내 지원 체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의 OPT 취업 프로그램에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도 교환 방문 비자 J1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가 2024년 중반 기준 1,580만 명으로 추산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전문 요양시설에 대한 메디케어 지급액을 인상하는 한편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의료기기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정부지원금 사기 대응팀의 출범 이후 실적도 밝혔습니다. 미국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둔화했습니다. 다만 개인 소비와 인공지능 AI 관련 기업 투자는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해 11월 시니어 500여 명에게서 4천만 달러를 넘게 가로챈 국제금융사기 조직을 적발해 19명을 체포했습니다. 최소 6주의 유급 가족 의료휴가제를 도입하는 주에 연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초당적 법안이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뉴저지 한인회에서 진행된 어제 간담회에서는 동포사회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서류 미비 청년과 입양인 등의 자진 출국 및 강제 추방이 크게 늘고 있는데도 이들을 위한 한국 내 지원 체계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저지 한인사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어제 김상호 뉴욕 총영사와 송미숙 뉴저지 한인회장, 지역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무거운 화두는 서류 미비 한인, 특히 청년과 입양인들의 자진 출국, 강제 추방이 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전국단체 미교협의 김갑송 국장은 정확한 통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체감상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자진 출국하는 분들은 숫자가 잘 안 잡히고 강제 추방의 경우도 지금 이민 단속국에서 주요 국가별 인원만 발표하기 때문에 그 주요 국가의 한인이 안 들어가서 숫자가 안 잡혀요. 하지만 저희들이 이웃들에게서도 듣거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면 지금 엄청난 숫자의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전체 서류 미비자 1,100만 명 중에서는 이미 300만 명이 귀국했거나 추방당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70여 명이 추방됐어요, 한국 분들이. 근데 2025년도에 트럼프가 들어섰으니까 100명 이상이 추방됐다고 얼추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진 출국하는 분들은 더 많아요. 자진 출국하는 분.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나 이제 한국에 돌아갈 거다. 그런데 막막하다. 그런 거를 좀 지원해주는 한국에서의 기관이나 정부의 서비스가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사관에도 연락을 할 계획이고 여기 뉴욕 쪽에도 또 우리 고마운 한창석 영사님한테도 제가 여쭤보고 했는데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국에 그런 시스템이. 김 국장은 특히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기반이 없는 데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병역 기피자가 돼 귀국 즉시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성인 때 미국에 왔다가 서류 미비자로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이분들은 그래도 버텨요, 한국 가서. 왜냐면 성인 때 미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에 아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들이 힘드냐?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랑 같이 미국에 어릴 때 왔다가 이제 가끔씩 가다가는 부모는 안 가고 청년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도저히 힘이 들어서. 왜냐면 특히나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하고 나면 취업이 안 되죠. 부모님들처럼 자영업을 할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한국에 돌아가서 막막한 거죠. 거기다가 더 심한 경우는 병역 의무 부정.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병역 기피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면은 법원에 가야 됩니다. 근데 변호사를 구하고 어쩌고 하려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도 잘 진행이 안 되고. 뉴저지 민권센터 김성원 디렉터는 실제 상담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어릴 때 입국했다. 최근 혼자 한국행을 준비하던 한 대학생은 가족과도 멀어진 상태에서 한국어도 한국 문화도 낯설어 막막함을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죽한감해요. 내 나라지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미국도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데리고 와서 이제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가서 이제 뭔가 relaxed, comforted,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데 약간 내려놓은 느낌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최근에 아이스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무서워하세요. 나 잡혀가면 어떡하지? 나 심지어 죽으면 어떡하지? 총에 쏘여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제 특히 뭐 나이 많으신 분들도 이제 나갈 준비를 하시고 젊은 대학생 친구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이제 나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도 진짜 많아요. 근데 막상 가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연락하기가 너무 무섭다. 나 한국말 못하는데 이 사람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 어떡하냐. 그런 뭐 내비게이트를 할 수 있는 웹사이트만 있어도 입양인들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고 김갑송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김 국장은 이들을 위한 법률 지원과 취업, 의료보험, 주거정보를 한 곳에서 안내할 통합 웹사이트나 정부 차원의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50여 명 정도가 총 추방이 한국으로 됐었던 걸로 파악되고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도 한 12명 정도가 추방이 된 케이스가 있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추방이 돼서 한국에서 적응을 못하고 자살을 한다든가 범죄에 연루되는 그런 것들이 뉴스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국적이 없잖아요. 서류 청년들은 한국 국적인데 이 친구들은 미국에 와서 국적이 불분명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국적을 회복하는 그 특례적인 좀 조치라든지 그 다음에 또 본 가족을 찾고 싶어하는 입양인들도 있을 테니까 가족 찾기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에 대해 김상호 총영사는 관련 내용을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에 전달하고 입양인 지원 단체들과도 협력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인들, 청년들 국적 입양아 이세 범주에 대해서 주신 말씀들을 정부의 재외동포청이나 외교부와도 공감하도록 하고 좀 중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월드 오브 호프 파운데이션 사무총장님께 입양아 단체의 2세들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좀 소통하면서 우선 지금 말씀하신 이민자 권익운동의 취약점부터 해나가고 그분들도 동일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귀국했을 때 그 마을이 있었으면 좋겠다. 고려인들이 고려인 마을이 있듯이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뉴저지 한인들의 영사 업무 이용 불편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뉴욕 맨해튼 총영사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해 순회 영사 업무를 확대하고 단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도 6.25 참전용사 예우 행사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총영사관은 8월까지 긴급 안전정보를 공유할 SNS 협력망을 구축하고 9월 결혼 인원이 충원되면 워크인 민원 서비스를 안정화하고 순회 영사 서비스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프로그램에 10만 달러의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추진했던 전문직 취업비자 수수료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유학생 취업 프로그램으로 표적을 옮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같은 날 국무부도 교환 방문 비자, 제2원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한인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수수료가 적용되는 대상은 선택적 실무 연수, OPT 프로그램입니다. OPT는 F1 학생 비자 소지자가 학교의 추천과 이민당국의 승인을 받아 전공 관련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약 41만 9천 명이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 업체에 취업해 일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들 모두에게 10만 달러씩 수수료를 물린다면 정부는 419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게 되는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전문직 취업비자 H-1B 수수료 인상 계획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새로운 H-1B 비자 신청에 10만 달러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지만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이달 24일에는 버스턴 소재 제1연방항소법원도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국토안보부 내부 논의 단계로 백악관 승인 여부와 수수료 부담 주체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같은 날 국무부도 교환 방문 J1 비자 프로그램 관리를 강화하는 별도의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참가자가 거주지나 학력, 재학 여부 등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하면 운영기관이 의무적으로 자격을 종료해야 하고 국무부나 국토안보부가 비자를 즉시 취소할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도록 정부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허가 범위를 넘어선 취업도 종료 사유가 되며 동반 가족인 J2 비자 소지자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당사자에게는 최소 30일 전 통보와 10일간의 이의제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에 거주하는 F1 비자 한국인 유학생은 11,861명, J1 교환 방문자는 7,985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유학생 비중이 높은 한국과 중국, 인도 출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국무부의 이번 J1 규정 개정안은 오늘 연방관보에 게재됐으며 6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가 2024년 중반 기준 1,580만 명으로 추산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독립적인 비당파 이민정책 연구기관 MPI에 따르면 2019년보다 약 46%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록적인 국경 유입과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자 체류 허용 및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 확대 정책이 핵심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가 2024년 중반 기준 1,575만 4천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 MPI가 지난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76만 6천 명에서 5년간 498만 8천 명, 46.3% 증가했습니다. 2010년대에는 1,100만 명 안팎을 유지했지만 2019년부터 연평균 8%씩 늘었습니다. 특히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만 약 16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MPI는 정식 허가 없이 미 남부 국경에 도착한 이민자가 기록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수를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에 머물게 한 정책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국경 혼자 완화를 위해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운영한 것도 증가를 이끈 핵심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과 중남미 지역의 정치 경제적 불안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출신 국가별로는 멕시코가 551만 9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2%에서 2024년 35%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단일 국가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2019년 이후 멕시코 출신은 약 27만 명 늘어난 반면 중앙아메리카 출신은 230만 명, 남아메리카 출신은 130만 명 증가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 35만 6천 명으로 유일하게 상위 10위에 포함됐습니다. 한국은 상위 10위 밖이었으며 이번 발표에서 2024년 수치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MPI의 2023년 세부 자료에서는 한국 출신 불법 체류자가 11만 6천 명, 뉴욕 퀸즈와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는 각각 약 5천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번 통계에는 국경을 넘거나 비자 기간을 초과한 사람뿐만 아니라 망명 신청, 임시 보호 신분, 다카,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 등으로 일시적인 추방 보호를 받던 사람도 포함되었습니다. MPI는 이런 임시 보호 대상이 전체의 최대 40%에 달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 종료와 철회 조치로 상당수가 이후 보호를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지급 적절성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 요양시설에 대한 메디케어 지급액을 인상하는 한편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의료기기 대상을 확대했으며 사기 대응팀 출범 약 3개월 만에 2억 달러 규모의 부당 청구를 차단했다는 단속 현황도 발표했습니다. 성실한 요양시설에는 지급을 확대하고 부당 청구가 적발된 시설은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지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는 전문 요양시설에 대한 메디케어 지급 정책을 개편했습니다. CMS는 2027 회계연도 전문 요양시설 지급률을 2.4% 인상하기로 확정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 비용 상승률과 생산성 조정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요양시설에는 약 8억 8,274만 달러의 추가 지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개편에는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이 시설 선택 시에 참고하는 품질 정보 공개를 개선하고 관련 데이터 제출 기한을 기존 약 4.5개월에서 45일로 단축합니다. 이와 함께 품질이 높은 시설에 보상하는 가치 기반 구매 제도 기준도 조정됩니다. 환자 재입원율, 회복과 안전관리 등 치료 성과가 좋은 시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성과가 낮은 시설은 메디케어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 종류와 관계없이 전문 간호 서비스를 받는 모든 입소자의 건강상태 평가 기록 제출을 의무화해 요양시설 평가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과다 및 부당 청구 문제도 점검합니다. 환자 상태를 실제보다 심각하게 평가해 더 많은 지급을 받는 케이스 믹스 업코딩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부정 청구 위험이 있는 의료장비 20개 항목을 감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보조기와 욕창 예방용 지지장치, 수동 휠체어 등 8개 품목은 메디케어 사전 승인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상지 보조기 일부 품목은 오는 10월 28일부터 캘리포니아와 뉴욕, 플로리다, 미시간에서부터 시작해 2027년 4월 전국 시행으로 확대됩니다. 한편 CMS는 메디케이드 부정수급 단속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사기 대응 전담팀은 출범 88일 만에 약 2억 330만 달러 규모의 부당 청구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CMS와 보건복지부 감찰관실, 주정부 기관들은 고위험 의료 제공자 50곳을 확인했으며 이 중 42곳에 대해 연방 의료 프로그램 참여 자격 박탈을 위한 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해당 기관과 관련된 메디케이드 지급액은 2025년 이후 약 1억 6,070만 달러입니다. 또 15개 의료 제공자에 대해서는 주정부 차원의 법적 조치가 내려졌으며 관련 지급 규모는 약 4,620만 달러였습니다. 메흐메트 오즈 CMS 국장은 의료 사기는 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을 빼앗는 것이라며 데이터 분석과 연방 주정부 공조를 통해 부정수급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방정부 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개인 소비와 인공지능 AI 관련 기업 투자는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며 경제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무부가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1.5%로 집계돼 둔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분기 2.1%보다 낮아진 수치로 시장 전망치 1.8%를 밑돌았습니다. 성장세가 둔화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지출 감소와 수입 증가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반도체와 통신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크게 늘면서 무역 적자가 확대됐고 GDP 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 정부 지출도 연방정부의 전략 비축유 방출 등 영향으로 감소하며 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경제의 핵심인 개인 소비는 3.2% 증가해 1분기 0.5%보다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기업들의 투자도 AI 데이터 센터와 첨단 인프라 구축이 이어지면서 장비 투자는 15.2%, 지식재산 투자도 8.8% 증가하는 등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부 지출과 수출입 영향을 제외한 순수 민간 내수 지표인 국내 민간 구매자에 대한 최종 판매는 3.9% 증가해 지난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물가 부담은 가중됐습니다. 국내 구매 가격 지수는 5.7%,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5.1%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됐습니다. 다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는 3.4%로 1분기 기록했던 4.4%보다 낮아지며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소비와 AI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동 지역 긴장과 에너지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이 하반기 성장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해 11월 고령층 500명 이상에게서 4천만 달러 넘게 가로챈 국제금융사기 조직을 적발해 19명을 체포했습니다. 가짜 컴퓨터 보안 경고와 환불 사기를 벌인 조직인데 이후 확인된 피해액은 4,200만 달러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컴퓨터 보안 문제와 환불을 내세워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FBI 샌디에고 노인사법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11월 5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국제사기 조직 관련 수색 체포영장을 집행해 19명을 체포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22명을 사기와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조직은 2021년 7월부터 인도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콜센터를 두고 범행을 벌여왔습니다. 가짜 보안 경고창으로 피해자가 기술 지원 번호에 전화하게 한 뒤 컴퓨터에 원격 접속해 환불금이 과다 입금된 것처럼 은행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이어 차액을 돌려보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송금하거나 우편으로 돈을 보내도록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가로챈 돈은 미국 내 자금 전달책을 거쳐 해외 조직으로 흘러갔습니다. 샌디에고의 이발소 업주 빅터 메리언은 미국 내 자금 세탁 조직을 이끈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메리언이 자신의 이발소를 이용해 공모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을 받을 유령 회사와 은행 계좌를 만드는 데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에 쓰인 은행 계좌와 피해금으로 구입한 BMW 차량도 압수됐습니다. 메리언은 올해 1월 우편 전신 사기와 자금 세탁 공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FBI는 피해자 500명 이상과 범인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약 10만 건을 확보했습니다. 피해액은 올해 1월 법무부 발표 기준 4,200만 달러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의심스러운 기술 지원 연락을 받으면 전화를 끊고 화면에 표시된 번호가 아닌 해당 업체나 금융기관의 공식 연락처로 직접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피해가 의심되면 FBI 인터넷 범죄 신고센터 IC3.gov나 전국 노인사기 신고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소 6주에 유급 가족 의료 휴가제를 도입하는 추에 연방 보조금을 지원하는 초당적 법안이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대신에 주정부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출산과 입양, 가족 간병과 본인 치료 등이 대상입니다. 민주당 커스틴 길리브랜드 뉴욕 상원의원과 공화당 존 부즈먼 아칸소 상원의원은 지난 16일 더 많은 미국인을 위한 유급 휴가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노동부는 2027년부터 3년간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유급 휴가제를 마련한 주 가운데 선정된 곳에 15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됩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는 주는 민간 보험사나 복지관리업체 등과 협력해 1년에 최소 6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출산과 입양, 가족 간병, 본인의 중대한 질환 치료 등 연방가족의료휴가법이 인정한 사유 가운데 최소 한 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휴가 중에는 소득에 따라 평소 임금의 최소 50%에서 67%를 지급하도록 했고 주당 최대 지급액은 해당 주 평균 주급의 150%로 제한했습니다. 연방 보조금은 제도 도입과 초기 운영을 돕는 재원입니다. 장기적인 비용은 근로자나 고용주 또는 양쪽이 부담하도록 각 주가 자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안은 주마다 다른 기준과 신청 절차를 조정하기 위해 주정부 간 유급 휴가 협력망 아이플랜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주에서 일한 근로자의 신청을 간소화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현재 연방가족의료휴가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최대 12주의 휴가와 복직을 보장하지만 급여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형 유급휴가법을 제정한 곳은 14개 주와 워싱턴 DC입니다. 뉴욕주는 이미 대상 근로자에게 평균 주급의 67%를 지급하며 최대 12주의 유급 가족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뉴욕주가 협력망에 참여하면 휴가 기간 확대보다는 다른 주와의 제도 연계와 행정 지원이 주요 변화가 될 전망입니다. 법안은 현재 상원 보건교육 노동연금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하원의 유사 법안도 아직 표결을 거치지 않아 실제 시행까지는 의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미 몬태나주 최고봉인 그래니트 피크를 오르던 32살 남성이 등산 스틱에 몸을 관통당하고도 10마일을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간호사인 데이비드 18D는 지난 20일 산을 오르다 미끄러지면서 길이 44인치의 등산 스틱이 왼쪽 겨드랑이 아래를 뚫고 등을 관통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주요 장기를 피했고 출혈과 통증도 심하지 않자 헬기 이송 비용 등을 고려해 동료 2명과 직접 하산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위성통신 장비로 구조당국에 상황을 알린 뒤 바위와 눈밭을 지나 6시간 넘게 이동했습니다. 약 5,000피트를 내려온 일행은 차량으로 병원에 도착했고 18D는 등산 스틱을 제거하고 치료를 받은 뒤 이번 주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뉴욕시경이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주택가에서 잇따라 절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3월 3차례에 걸쳐 주택에 침입해 현금 5,200달러와 고가의 장신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 밤에도 베이사이드 한 주택에 침입했지만 집주인과 마주치자 아무것도 훔치지 못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SUV를 이용하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량 뒷 번호판을 성조기 무늬 가림막으로 가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상금은 3,500달러입니다. 관련 정보는 뉴욕시경 제보전화 1800-577-8477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25억 달러 한화 약 32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현대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이용객 2,900만 명을 기록한 덜레스 공항은 시설 노후화로 이용객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통해 CD 탑승동을 전면 개조하고 3만 2천 대 규모의 주차장과 호텔, 상점, 식당 등을 확충합니다. 기존 메인 터미널은 보존합니다. 여행객들의 불만이 컸던 대형 이동 셔틀버스 피플무버는 퇴출하고 지하 승객 수송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채권 발행과 항공사 분담으로 조달합니다. 공사 기간은 약 2년으로 예상되며 일부 사업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BTS가 최신 앨범 아리랑을 2027 그래미 어워즈에 출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BTS는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그래미가 K-팝과 J-팝, C-팝을 묶은 최우수 아시안 팝뮤직 퍼포먼스 부문을 신설한 데 대한 사실상 보이콧으로 해석됩니다. 하비 메이슨 주니어 레코딩 아카데미 CEO는 슬프지만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부문의 출품에도 올해의 앨범과 노래 등 본상 심사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그래미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의 구독을 취소하거나 게시물을 차단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30일 목요일에 함께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